고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지금 한 2주인가요? 강남 동네별 100억 빌딩 현장 분석을 찍고 있잖아요. 처음에 대치동 했고 삼성동 했고 그 다음 신사동 했고 지금 청담동 지역 프리뷰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19일 일요일이에요. 저녁 7시 6분. 오늘 저녁 8시에 청담동 프리뷰는 나갈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청담동 전체적인 또 건물 물건은 다 찾아는 놨어요. 또 9곳을 돌면서 현장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은 뭐냐면, 이전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었는데 강남 동네별 100억 빌딩 현장 분석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쓰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오늘 이름하여 강남 동네별 100억 빌딩 현장 분석의 신문십답을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이 10개가 넘지만 일단 신문십답으로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 비슷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진짜 그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100%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쓰신 분 빅토르 박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먼저 해드릴 텐데요. 100억 빌딩 구입 시 자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네. 부동산은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내 투자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2021년은 대출이 일단 어렵고요. 내년에 봐야 되는데, 내년에 대해서 대출이 어떻게 될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지금 아직 뭐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물 사는 가격의 50%는 대출이 나올 거예요. 적어도 50%는 대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많이 나오는 경우 법인을 예를 들어서 우량 법인을 갖고 있다. 그럼 해당 법인으로 대출할 경우에는 뭐 많이 되면 80%까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잘라서 몇 프로 나온다 할 수는 없어요. 100억이라고 치면 50억이 내가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변이 없는 한 50억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근데 20억 내외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 명의냐, 내가 뭐 신용도가 어떠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법인이 어느 정도 매출을 갖고 있냐, 매출이나 뭐 현금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면 50억, 최소면 20억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세금이랑 복비까지 하면 세금 100억짜리 빌딩의 경우에는 세금 복비 합해서 한 5억 내외, 한 5억 한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맥시멈으로 얘기해드려요. 뭐든지 저는 나갈 돈은 맥시멈으로 말씀드리고요. 들어오는 돈은 미니멈으로 얘기해드리니까 그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최소 2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특이한 경우에는, 제가 20억에서 50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특이한 경우에는 20억 이하로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문 경우라서 방금 전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많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세입자를 바꾸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뭐 20억 이하로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소장님께서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중 한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한 사례? 저는 뭐 한 번의 사례로 막 돈이 확 불어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해온 편이라서요. 이렇게 막 확 점프하는 구간이 없었는지 좀 그런데, 늘 비슷한 일들을 계속 쌓아오면서 성장이었기 때문에 뭐 딱 기억에 남는 건 없었지만,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저는 일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을 직접 다 지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지은 건물 중에 일부고, 지금까지 거진 30개 정도, 뭐 28개 정도를 짓고 있고 지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뭐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강남권에. 그래서 제 개인 투자도 하면서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리고 뭐 임대 관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면서 왔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건물이 지어지려면 땅 주인과 건물을 짓는 이 건설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을 시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곳에 의뢰를 해서 짓는다, 이게 이제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2015년부터 해왔는데
횟수가 그 기간에 비해서 좀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강남권에서만 해왔으니까요. 네, 그런 과정이 제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고 뭐 중간중간 제가 건물을 사서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갖고 있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자산을 굴리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건물에 스타벅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은 어떤 식으로 추진한지 이거는요 제가 하려고 진행도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각 본사에 의뢰를 해야 돼요. 스타벅스도 어떤 직원이나 그 주소를 가지고 먼저 의뢰를 해보면 거기에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내려줘요. 물론 그 피드백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적게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 또 그래도 어떻게 아는 루트가 있어서 좀 비교적 빠르게 받아봤는데 그때 뭐 한 3주였나요? 그 정도에 받아봤었는데 그 본사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마다 보통 프랜차이즈를 내주거나 영업을 할 때 그 권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장사를 했을 때 입점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본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빌딩 기대 월세 수익률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강남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제가 매물들 알아본 것들 뭐 거의 뭐 여기 있지만 2% 중반? 1% 초반? 1% 미만은 없었어요. 지금 청담동 가서 볼 것들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볼 건데 1.08%가 제일 낮은 거고 제일 높은 게 2.41%예요. 근데 이게 건물 규모가 더 커지면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 빌딩 월세 수익률은 3% 찾기는 어렵죠. 3% 찾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뭐 2% 초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빅토르박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 김정환님 첫 번째, 금리 상승 기조의 영향과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영향 중 부동산 매매 시장에 어떤 것이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천 지역 이거는 두 개를 한 번에 답변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읽었어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중에 부동산 매매 시장에 어떤 것이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풍선의 한 부분을 누르면 한 부분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되면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라가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집 가격이나 집 거래는 줄기도 하고 뭐 좀 이전과 다른 것들이 있지만 건물 가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보통 건물 가격도 올라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부동산 사는 게 맞나 틀리나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 정세의 흐름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지금 좋지만 안 좋게 할 수 있는 이 영향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제 안 좋아질 건데 내가 덥석 사는 거 아닌가? 반대, 막 여기가 이제 현재는 안 좋은데 좋아지는 상황들이 이제 향후에 뭐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쳐서 가지고 올라갈 텐데 지금 안 좋지만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제가 편협한지 내지는 저의 시각이 짧은지 근시안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이 어떻게 되건 저떻게 되건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다 평가해놓고 내지는 경제학자들이 분석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지나고 나서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꽤 맞춰지잖아요.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그건 이유는 이거야. 오르고 나서. 근데 특이하게 부동산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인플레이션이 됐지만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낮아졌어. 이 말장난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그런 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냐 없냐 한다면 예측할 수 없죠.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학자들은 모두가 다 부자여야 되고 세계적인 석학인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큰 부자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면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미래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 기준은 뭐냐면 그런 것들 모르겠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 판단해요. 물론 앞으로 완전 망할 것 같은데 하진 않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안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물건이 맞나 틀리나를 저는 판단하는 거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이런 거를 따지면 사실은 고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건물을 사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니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죄송하다고 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할수록 10가지를 고려하잖아요. 5가지는 맞는데 5가지가 아닌 것 같아. 못해요. 7가지가 맞는데 3가지 아닌 것 같아. 못해요. 이게 10가지가 다 맞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신호가 모두 다 옳다고 신호를 보내는 일은 죽어도 없어요. 저는 시장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현재 가격이 맞냐 틀리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전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결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영향을 물론 미치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량한 부동산을 선정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바람 많이 불어요. 그러면 바다에 배 띄우면 안 되겠죠. 유조선 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정말 태풍 전에는 웬만한 바람에는 유조선은 가잖아요. 대형 배일수록, 그러니까 안전한 배일수록.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정말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것이 다시 왔다. 그거에 몇 배가 왔다. 그러면 지금 잘 선택하고 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다 망할 테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려워졌어요. 무슨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생겼어요. 강남역 1분 출구에 있는 건물 어떨까요? 그럼 망할까요? 거기 망했다면 우리나라 다 작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역 1번 출구에 있는 큰 건물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가격대별로 우량한 건물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할 일이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괜찮은 건물, 부동산을 제가 결정하는 게 제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사실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천 지역. 추천 지역은 저는 가능하면 상세히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 찍는 것도 강남의 동네별 100억 빌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만 해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강남에서 벗어나도 서초구 일부 2호선 라인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한 지역은 강남권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강남권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역만 하는 이유도 그래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10을 12, 15, 20으로 늘리는 게 재테크긴 하지만 12, 87, 65, 43, 21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적어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일단 기반이 되고 나서 성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을 저는 일단 첫 번째 지역으로 꼽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깊게 파고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이 잘못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강남뿐만 아니라 사대문 아니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괜찮은 부동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흔들리더라도 강남은 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흔들리면 여의도나 사대문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두 지역이 흔들렸다고 해서 강남까지 끝난다, 이거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축 비용 증가에 대한 나름의 해지 방법이 있으신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는 거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 영역 바뀌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근생과 상가주택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시는지? 예,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것이라면 둘 중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녁을 먹는다고 치면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고기를 먹자. 고기 중에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어디는 돼지고기인데 소고기만큼 잘해요. 어디는 소고기인데 횟집보다 훨씬 더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회냐 이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근생과 상가주택 할 때도 여기 올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위치냐, 내지 아니면 반드시 주택을 해야 되냐. 그럼 만약에 제가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올근생을 하는 게 맞을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가주택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가주택보다 올근생이 훨씬 더 비싸요. 상가주택은 주택과 어느 정도에 맞물려도 되지만 올근생은 완전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근생이 가격이 일단 높기 때문에 둘 중에 똑같이 놓고 선택하기는 사실은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낡은 건물,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되는 건물의 수명 및 임대 효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낡은 건물 수명 및 임대 효용, 이거는 수명이라는 건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잖아요. 처음에 잘 지어야 돼요. 뭐 하늘이 두 쪽 나고 어쩌고저쩌고 되더라도요, 건물 잘못 지어 놓으면요, 그거는 뭐 수명이건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좋으려면 내가 30년 된 건물을 살 때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 지어진 건물은, 예를 들어 테헤란로에 30년 넘은 건물은 허다해요. 테헤란로 대로변에 고친 건물. 뭐 20년, 30년 넘은 건물이 허다한데 그거 갖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 짓는 게 첫 번째예요. 수명. 그리고 임대 효용은, 이 부동산은 뭔가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뭔가를 잘해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애초에 임대 효용이 높은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럴 만한 건물을 사야지, 아닌 건물을 사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 건물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증축 아니면 리모델링. 증축도 내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게 남아있어야 증축하겠죠. 그거 말고는 리모델링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돼 있는 거를 내가 이미 샀어요. 여기서 임대 효용성이나 내지는 뭐 수명을 늘린다, 리모델링 말고는 뭐 존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거는 살 때 다 정해진다는 거. 어떤 건물을 샀냐, 어떤 입지를 샀냐. 그래서 부동산 결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폴김님, 영상 중간중간 신축할 때 드는 건축비를 말씀하시던데 소장님만의 산출 방식이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60평, 2종이다. 10억 이상 들어요. 저는 이제 계속 건축비를 써보고 했으니까 대략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 그리고 평당이라는 게 대지 면적의 용적률 따져서 몇 평이라고 나오면 몇 평 곱하기 얼마를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주차장 면적도 있고 뭐 테라스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 잡비도 몇 억으로 잡아요. 적어도 이제 잡비는 60평 땅이라고 칠게요. 60평 땅이라고 치면은 잡비로 적어도 3억에서 5억 사이는 잡아요. 상황마다 다르단 말이죠. 명도를 할 때 안 할 때는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3억 5억 정도 잡비를 또 잡아요. 그래서 곱하기 평당 얼마로 따져요. 그리고 플러스 잡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공사비로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하는 거는 좀 넉넉히 잡아요. 그래야 이게 엉뚱한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평당 뭐 예전에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더 들죠. 그러니까 건축비는 뭐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 딱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는 또 건물의 수준이나 그리고 누가 짓는지에 따라서 건축비가 이제 차이가 꽤 나거든요. 때문에 그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 곱하기 건축비 이렇게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의 금액으로 전체 금액을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켈리 S님, 올해 강남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래라 생각하시는 매매 사례 탑5. 이건 죄송해요. 제가 강남 전체 매매 사례를 몰라요. 전체 매매 사례를 모르고 탑5를 찍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매매 사례 중에 뭐 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기에 좀 그런 게, 그러면 누군가 알거든요. 그럼 매각하신 분들이나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걸 얘기해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네, 제가 막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파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받고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리고 2022년 강남 건물 시장 흐름과 그에 따른 소장님의 플랜. 저는 사실요, 시장의 흐름을 크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더 할 것도 아니거든요. 수능이 어렵다고 해서 수능 안 보고 수능이 쉽다고 해서 수능 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이 어렵건 적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우량한 물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시장이 어려우면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리고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수들은 늘 해요. 항상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늘 해요. 저도 늘 해요. 그러므로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해요. 어떤 물건이 나오느냐, 적절한 가격의 물건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매 물건마다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지, 시장 안 좋으니까 쉬어야겠다, 좋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거는 극히 매우 초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사실 공부도 똑같잖아요. 공부는 모두 다 해보셨을 테니까. 뭐 이번 시험 어렵다고 해서 내지는 뭐 이번 시험이 어쩌고 저쩌고 범위가 따지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전교 1등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능이 어렵든 말든 시험이 어렵든 쉽든 뭐 시험 범위가 많든 적든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저는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그냥 계속 한다가 제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건물 시장의 흐름,
지금 보면 최근 2021년까지는 건물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기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출 부분도 조금 그렇고 해서 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건물 시장은 어차피 그들만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완전 고가들이나 최근에 뭐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들 반도체 때문에 출고가 안 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중고값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막 몇 억짜리 차들도 막 프리미엄이 붙어요. 타던 차인데 막 새 차 값을 받아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짓이 할 수 있지만 이미 거기는 그들만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이 자동차 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의 시장인 거지, 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나 이런 거 물론 영향받는 사람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분들은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은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합이지 이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은. 그리고 적어도 보합,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보합이거나 아니면 점진적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SKSDELTA님, 강남이 수요가 많아서 추후 집가 상승 여지가 많다는 부분에서 강남을 누구나 다 선호하는 건 아는 부분일 텐데 강남 현재 투자금이 너무 커서 5, 60억 정도 가격대에서 일반인 입장에선 진입장 비용이 높아서 사실상 매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 도로가 4m 조건인 경우 등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입지가 좋은 서울 타 지역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요, 강남의 입지 안 좋은 것과 다른 지역의 입지가 좋은 것, 이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입지가 안 좋은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면 서울에서 다른 지역 가도 비슷해요. 조금 낮이긴 하는 건데 마음에 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고민되게 되거든요. 저기가 확실히 더 좋으면 그냥 거기 할 텐데 또 저기를 가봐도 여기는 완전 세 번째 뒷골목인데 여기는 두 번째 뒷골목,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 지역이 안 좋아질수록 그 안 좋은 지역에서 입지는 좋아지겠죠. 근데 저라면 강남에서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강남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50개를 봤으면 그 50개 중에 1등이라고 판단이 드는 거는 49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강남권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라면 한다는 건 저는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매물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찾고 훨씬 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라면 무조건 강남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비님, 내년에는 대출 조건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내년에 대한 대출 부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 4월 전에는 몰라요. 왜냐면은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50%는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 드렸고요. 한 분이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에 제가 이 질문 올려주세요 했던 그 글에 어떤 분이 제 사진에 그 뒤에 디올백이 있었는데 그 디올백 누구 거냐고 하셨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뭐 이렇게 이것도 갖고 다니고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그 외에 뭐 지갑도 갖고 다니고 핸드폰도 넣고 막 넣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서류 넣을 때도 있고 막 이거저거 넣고 다니다 보니까 큰 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늘 큰 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백도 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남 동네별 뭐 100억 빌딩 영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실매물들 보면서 뭐 완전 괜찮은 매물이 온라인에 사실 나오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 건물을 판다고 칠게요. 자, 이분 건물을 어떤 부동산에 내놨어요. 여긴 부동산,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 건물을 받았으면 이 건물을 6개월 뒤에 파는 게 좋을까요? 오늘 내일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오늘 내일 빨리 팔아서 빨리 복귀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온라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온라인에 이 A급 건물을 온라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A급 건물이면 어떻게 캐가지고 이 건물 주인한테 다 연락을 해요. 진짜 하루에도 10몇 통씩 연락을 해요. 이 건물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내놨다고 칠게요. 근데 100억이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5만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110억 받아드릴게요. 120억 받아드릴게요. 120억 받아드릴 테니까 복비 5억 주세요. 110억 받아드릴 테니까 복비 3억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 뺏겨요. 이 건물 주인은 나 100억 받으려고 했는데 120억 받아서 5억 줘도 난 15억 득이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 매물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거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이거 있는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부동산도 많고 그럴 거고 뭐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뭐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이 입장인 사람도 있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의 부동산들은 저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좋아하진 않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부동산인 분은 이 건물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 온라인에 올릴까요? 이거 온라인에 올리면 그냥 이 물건 다른 부동산에서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란 돈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물건을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 사장님도 다른 데 여기저기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판단이 빠른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서도 판단이 빠른 사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매번 해왔던 사람. 근데 건물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번 하나 사고 6개월 뒤에 또 하나 사고 7개월 뒤에 또 하나 사고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런 부동산에서도. 그리고 이런 부동산에서 건물을 자주 사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이런 게 나오기 전부터 작업하고 있다고 언제쯤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늘 오고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 나왔습니다 하면 계약이 되나 안 되나 판단되고 저희는 그 전에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온라인 이거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요. 여기서 이제 매각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 전에 이런 가능 매물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듣고 있어요. 그러고 이미 판단을 다 끝내놔요. 판단이라는 건 저희가 신축한다면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임대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뭐 신축 비용이나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놓고 여기서 이 사장님이 판다고 합니다. 뭐 지금 계약이 됩니다. 이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오늘요, 내일요. 바로 계약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A급 매물이 시장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봤는데 아니면 그거는 A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강남권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근데 이런 매물들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기 전부터 어디 몇 다시 몇 번지 이미 다 판단 끝내놨어요. 근데 처음이신 분, 초보이신 분, 뭐 3-4번 하신 분 이런 매물 들었어요. 저랑 똑같이 들었어요. 저는 들으면 오늘 결정이에요. 여기는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주위에 물어보고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빨라야. 정말 이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미 계약이 끝났죠. 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A급 매물은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뭐 애초에 어렵죠. 네, 사실 애초에 어렵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매물이 완전 A급이긴 어려운데 제가 그러면 왜 강남 동네별 100억 빌딩을 이렇게 돌면서 매물을 보여드리고 판단을 해드리고 하냐면 일단 그게 기본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채널이라는 게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들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온라인에서 내가 받긴 하지만 직접 가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가서 저의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해드리고 어느 정도의 본인의 기준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적어도 저거는 아니구나, 기구나. 적어도 깜깜이들의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게. 깜깜이들의 시장이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휘둘려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 돈이 잠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모든 지역이 좋지 않아요. 모든 건물이 좋지 않아요. A급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으면 A급 아니고 C급일 수도 있고 C급인 자리에 가격이 정말 낮으면 A급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차이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는 늘 저는 패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내지는 그 이상 동안 계속 넣었다가 건물을 내놨다가 들어갔다가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계속 건물 가격 알아보고 그 재미로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려고 내지는 더 주고 사거나 뭐 이런 깜깜이들의 시장에는 적어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 그리고 건물을 보는 기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강남에 안 와보신 분들 아니면 강남에 와봤지만 강남 건물이나 이런 입지나 아니면 지역별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도 보시면 제 기준이나 시각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초중고를 나왔고 부동산에 대한 일을 10년을 넘게 해왔는데 여기는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수치적으로 다 써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니라고 감이 딱 오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봐도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게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이 안 오르거나 별 볼 일 없거나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뭐 대로변인데도 별 볼 일 없는 있고 안쪽인데도 여긴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대치동 했고 삼성동 했고 신사동 했고 이제 청담동 할 거고 그 다음 역삼 노년 하고 나서는 그 뒤는 다시 대치동부터 삼성동 하면서 300억대 건물 보고 300억 그러니까 100억 이상 300억 이하 그 다음 500억 이하 그 다음 뭐 1000억 이하 그 다음 1000억 이상의 건물들을 직접 다 보면서 또 투어를 할 거예요. 제가 발품을 파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남 동네별 이제 금액대별로 제가 현장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청담동 매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